안녕하세요. 법적 분쟁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법무법인 신촌 임채근 변호사의 칠문팔답.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의 관계.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이 대부분이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으로만 종료되고 별도의 수사 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형사법의 대원칙에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죄와 형벌은 사전에 미리 법률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고 형벌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으니까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했다는 표현도 될 수 없고, 그래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줄여서 촉법소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촉법소년은 형벌상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처벌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죄를 범한 자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줄여서 죄를 범한 소년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것을 줄여서 범죄소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는 소년을 특별하게 취급해서 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아직 형벌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서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줄여서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죠. 형벌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위시를 기준으로 연령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만 10세 미만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또 행위시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상 처벌할 수는 없고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고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모두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행위시에는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했더라도 처벌시, 정확하게는 2심 법원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호처분은 할 수 없고 형사처분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그 처벌에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법령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경우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징역형에 처할 때 징역 3년에 처한다,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가 되지만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하더라도 단기 3년, 장기 5년. 무슨 얘기냐면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의 사이에서 처벌한다. 그러니까 소년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수용 생활을 하더라도 3년을 수용을 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 그러면 결정에 의해서 석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 5년까지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범죄 소년의 경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 경우에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보호처분은 제1호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한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각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간 그리고 가능한 연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처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은 6개월 그리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연령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또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하면서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호 수강명령 6시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12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총 수강 시간을 명시해야 되고 집행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강명령을 내릴 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몇 시간을 수강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행기한을 명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5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뭐 2년, 3년, 5년 동안 수강한다 그러면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강기관은 통상 보호관찰소나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등과 같이 그 기관들이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총 사회봉사 기간 시간과 집행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몇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그리고 대상이 되는 시설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4호 그리고 제5호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인데요. 제4호는 1년 이내, 제5호는 2년, 다만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보호관찰 모두 10세 이상에게 부과하고 거주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제6호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은 6개월 기간 또는 6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10세 이상에게 부과하며 미리 위촉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6호 처분은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와 비교하면 사적인 시설에 사실상 수용을 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7호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6개월 내에서 가능하고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10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주로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그에 대한 심리를 거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로 의료시설이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8호, 9호, 10호는 소년원 송치인데요. 8호는 1개월 이내에서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보호처분 시에 별도의 입원일, 그러니까 소년원에 입원하는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바로 입수하게 됩니다.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에서 10세 이상에게 부과하고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에 12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나 장기 소년원 송치는 시설 내에서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직업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와 비교되는 부분은 소년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및 조사. 송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찰, 주로 경찰에서의 조사를 거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해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제기했는데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 이것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형사법원의 결정으로 송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게 되면 먼저 조사 절차를 하게 됩니다. 조사라는 것은 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활환경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와 달리 수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는 생활환경조사를 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은 법원조사관이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호에 보면 일정한 시설, 예컨대 청소년 보호 쉼터 같은 곳에 3개월 기간 위탁을 하고 그 중에 3일 정도 날을 정해서 조사와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탁을 하거나, 소년물류심사원에 1개월의 기간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비행 자체가 중대하거나 반복되어서 중한 보호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주거 부정 등으로 인해서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중형이 예상되면 도주우려가 있다거나 또 주거가 부정해서 신병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년원은 아니지만 소년분류심사원도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시설에 수용되는 구금적인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대상 소년이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면회가 허용되긴 하지만 보조인, 정확하게는 보조인이죠. 보조인을 선임을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받도록 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와 결정. 제5호 다섯 번째에서 본 것과 같이 소년보호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조사를 거쳐서 심리를 할 때 결과를 종합해 보니 이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담당 판사가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려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만약 심리가 개시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소년부 담당 판사의 권한이 크고 직권주의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심리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사인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인신문 또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 형사 절차와 동일하겠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사건은 소년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 그러니까 소년의 비행 정도뿐 아니라 소년의 성행, 그리고 가정환경, 그리고 그 보호자의 보호 의지나 보호 능력,
그러니까 보호 능력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직업이나 경제력, 또 생활 태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호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보호 처분의 종류를 한번 결정했더라도 그 집행 과정 중에 위반 행위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7번째, 보호 처분의 집행. 소년 보호 처분이 결정되어 고시가 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불만이 있는 소년 쪽에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죠. 그 절차를 항고, 재항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호 처분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보호자에게 소년의 신병이 인계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집행의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제2호 수강명령과 제3호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는 결정 시에 집행 기한을 명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집행 기한을 얼마 정도로 잡느냐는 것은 주로 소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이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효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이수하도록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4호와 제5호의 보호관찰은 주로 소년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결정 이후에 보호소년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고, 보호관찰관은 1개월 이내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서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지도감독의 기준, 그리고 방법, 면담 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일반 준수사항, 특별 준수사항 등을 꼭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보호처분 자체가 소년원 송치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9호, 제10호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소년의 교육 과정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교육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소년이 소년원에 송치되기 전에 있었던 학적과의 연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서의 학적이 남아있는 경우, 퇴학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학적이 남아있는 경우에 소년원에서 학교 수업을 이수하면 출석 일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훼손의 경우에는 소년원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돼서 소년원에서 학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무슨 학교 졸업 이렇게 학적 생기부에 기재가 되겠지만, 보호소년이 원하는 경우, 그리고 졸업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종전학교에서의 졸업장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행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을 가름하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쉽게 말하면 바르고 멋진 인생을 다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개과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부탁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